네, 전현남 기자. 오늘 저희가 헌재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변론이 시작된 모양이죠? 네, 일단 지금까지 내용 전해진 것을 조금 전달해드리면 일단 증인 신문 전에 피청구인 측에서 진술할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국민의 경각심 호소를 위한 이런 계엄이었다. 또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권력 남용과 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서 계엄을 선포했고 또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이렇게 좀 증언을 했고요. 또 다만 이 야간 통행 금지는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 빼라고 대통령이 했고요. 또 국회를 금지하고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려는 것은 거짓 선동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이 원래 2시 반에 출석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헌재 화면 계속 보여주시죠. 자, 조금 일찍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이 김용현 증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피청구인 측 조대현 변호사가 10분 지수를 요청을 했고요. 지금 전현남 기자가 얘기한 내용들은 지금 조대현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한 얘기죠. 자, 김용현 전 장관은 증인석으로 지금 출석을 한 모양입니다. 현재 화면은 실시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잠시 뒤에 아마 헌재 쪽에서 제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오늘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첫 대면인 셈인데 어떤 얘기들 오갈 걸로 생각됩니까? 아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얘기했듯이 똑같은 얘기를 고장난 농처럼 계속 반복할 겁니다. 비상계엄은 야당의 폭거에 맞서서 어쩔 수 없는 통치행위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가 무너지고 거기에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헌법재판관에 들을 때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내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는 정치로 풀으라고 해야지 아무리 야당이 그런 압박을 하더라도 야당이 법률에 근거해서 탄핵을 하고 법률에 있어서 말하자면 정치적인 압박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네. 법률에 근거해서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부분으로 있어서의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끌어낸다든지 그런 해법이 중요하지. 이게 본인이 만약에 야당이 이런 게 싫다고 자 비상계엄하고 군 경찰 해서 겁 줘.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말이야 내 앞에 무릎 꿇쳐.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란이라 하는 것이고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점점 더 없는 사실, 있는 사실조차도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갈수록 도움이 안 되는 지금 변론들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 이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두 번째 모습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기영 대변인 보기는 어때요? 자,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비상계엄을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군 사령관들은 지금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그러니까 의원들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 이런 것에서 정면 반박하는 정반대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현장 지휘관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시를 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국회 진술을 통해서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거리감이 좀 결이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현장 지휘관들이 그렇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뭔가 지시를 했다고 했다면 이제까지 나온 상황을 비춰봤을 때 대통령한테 결코 유리한 국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이게 다수가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거는 다수의 어떤 진술에 의해서 대통령은 그렇게 지시를 했다.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상황이 맞다고 할 수 있는 근거를 객관적인 근거가 어떻게 보면 메모가 될지 아니면 비아폰의 내용을 앞으로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런 거를 찾아낼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대통령이 지난 3차 기일 때 부정선거 관련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부정선거 관련해서 있다고 단정 지은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 사이에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럴 가능성을 얘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해소시켜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볼 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거에 대해서 음모론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조차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선관위가 서버, 과거 데이터 등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팩트와 증거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저는 대통령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하지는 않지만 네. 그런 일각이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의문점과 그런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영장을 쳐서 영장이 발부돼서 그런 수사를 통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선관위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법조인 아닙니까? 네. 법관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했을 때 영장이 발부돼서 되는 경우가 없다. 또 네. 하나는 뭐냐면 선관위가 이제까지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감사원과 그다음에 헌재가 다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선관위가 왜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을까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도 이 계엄의 어떤 발동의 요건으로서 부정선거를 좀 알아보고자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농박을 펼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헌재 심판 말고 적극적으로도 그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차원에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해주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미 방첩사, 여인영 방첩사령관이죠. 방첩사를 통해서 이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제발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망상에서 깨셔라. 그런 집단과 거리를 두시는 게 맞다라는 보고서가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고서가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방첩사에서도 그래요. 선관위도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재임 기간에 160차례를 선관위를 압수수색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뭘 보자는 겁니까? 이쯤 되면은 망상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부 국민들 중에 뭐 부정선거를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바로 사회의 어떤 여론을 공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부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휩싸여서 그래 이거 선관위에서 하는 거는 이거는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야. 군을 투입해서 한번 다 잡아다가 한번 가둬놓고 고문을 해가면서 한번 증언을 받으면 나오지 않을까? 이게 노상원 수첩에서 나오는 이런 증거들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서는 굳이 군과 검찰에 대해서 압수수색권이 있는 행정부의 수반이 왜 비상계엄을 통해서 군을 투입해서 또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론을 끄집어내려고 했는지 이거는 상식선에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라면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든다 하더라도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들은 군, 검, 경, 그다음에 선관위, 법원, 대법원에서 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 망상에 빠져서 이런 부분들을 편을 드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거 아닌 것 같다라는 아쉬움에서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기혁 대변인. 그런데 오늘 헌재 심판 변론기일에서 아마 부정선거 여부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냐, 위반하지 않은 것이냐를 심판하는 데 중점이 가지 않겠습니까? 부정선거 여부는 사실은 헌재 심판할 일은 아닌 거죠, 사실은. 수사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자, 오늘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아마 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후로 부정선거를 상당히 주장을 할 것 같은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나와서 아마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거는 음모다, 그거는 망상이다, 그거는 소수의 의견이라 이렇게 딱 치부했을 때 네. 과연 그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저는 부정선거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다고 한다면 저도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저번 총선에서 이긴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3%로 졌는데요.
관내에서 역전이 된 거죠. 근데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거를 믿고 의심을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국정원이 선관위 관련해 가지고 해보니 문제가 있었다는 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그겁니다. 어떤 집에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 열려 있는 문을 통해서 도둑이 들어가서 뭔가 가져왔다. 거기에 대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문이 열려 있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정원 수사를 통해서 알려진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승복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서 승복을 해야 되는데 이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 그 경쟁을 통해서 최종 결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음모론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해주는 게 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그냥 문제가 아니고 음모고 일부의 주장이라고 그냥 겸해 버리면 계속 혼란상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2012년도인가요? 그 이후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때 부정선거를 얘기했었어요. 5.15 부정선거 같다. 자유시장 때와 같은 부정선거가 있었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김어준 씨 또한 영화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두관 전 의원 같은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아주 일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게 아니라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이거는 일방적인 망상이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이게 너무 커졌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논의는 뭐 이 정도 하는 걸로 하죠. 이것만 놓고도 뭐 굉장히 깊은 토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헌재 4차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함께 대면을 하게 된 헌재 변론기일에 중점을 맞춰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현담 기자. 네. 이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 신문이 시작된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증인석에 정장 차림으로 2시 25분쯤에 착석한 걸로 전해졌고요. 이 당시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입장하자 살짝 고개를 들어서 잠시 쳐다본 걸로 지금 현장 취재 기자로부터 전해졌습니다. 네. 이 계엄 선포 이후 첫 대면인 셈입니다. 네. 일단 아까 그 앵커께서도 질문하셨듯이 국회 측 대리인단이 요청했던 가림막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공개 증인석에 이제 김 전 장관이 앉아 있는데 현재 그 법정 가운데 재판장을 마주보는 정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순서대로 시간 순대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2시 27분쯤에 이제 그 선서 위증의 벌 받겠다 선서를 했고요. 신문은 14시 29분, 2시 29분쯤에 시작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송진호 변호사가 증인 신문을 시작했고요. 먼저 국무회의 관련 질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됐느냐 이렇게 신문을 했고요. 질문했고요. 김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과 계엄 당일 1시간 반 동안 심의를 거친 후에 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2시 반부터 국무위원들이 도착해서 20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도착해서 저녁 8시 반이죠. 네, 밤 10시 15분, 22시 15분 정도까지 대통령실에서 오는 대로 계속 심의를 했다. 네. 또 1시간 반 넘게 순차적 심의가 이뤄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주장입니다만 네, 맞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총리라든지 최상목 경제부총리라든지 이런 국무위원들의 증언하고는 좀 차이가 있군요. 네. 그 당시에는 뭐 순차적으로 가긴 갔는데 제대로 된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는 식으로 국무위원들이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용현 장관의 얘기는 국무회의가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합법적으로 진행됐다 이런 걸 주장하려는 듯 보이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국무회의 관련 질문에 이어서 이제 한 차례 논란이 됐던 이 비상입법기구 쪽지 관련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취재 기자 말로는 그 2시 36분쯤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쪽지 제가 작성했습니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또 문건이 있으면 보면서 설명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문건 서류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전달이 됐다고 하고요.
또 계속해서 지금 신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확인한 대로 또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문건에 관해서 저희가 어제 단독 보도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즉 기재부 장관,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했다는 이른바 최상목 쪽지죠. 자, 오늘 헌재 심리에서도 예상했던 대로 이른바 이 최상목 쪽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쪽지 내용, 이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설치 준비를 지시했다는 의혹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서 하단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숫자 8이라는 이른바 페이지 수, 쪽수가 적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쪽지 말고도 다른 쪽지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김지욱 기자 보도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문서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란 제목의 종이엔 예비비 확보, 국회 관련 자금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3가지 지시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쪽지입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이 문서 하단엔 숫자 8이라는 쪽수 표시가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이른바 쪽지를 받았다고 말한 사람은 최 권한대행을 제외하곤 조태열 외교부 장관밖에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장관 등 모두 10명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조 장관과 최 권한대행을 제외하고도 추가로 계엄 관련 지시가 담긴 쪽지를 받은 국무위원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이른바 최상목 쪽지에 등장한 숫자 8을 놓고 앞으로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네, 자, 일단 이 쪽지 내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거니까요. 실제로 있었던 쪽지가 맞는 건 확실한 것 같고 SBS에 의해서 이 밑에 페이지 수 8페이지까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이 다른 국무위원들한테도 각자 다른 내용의 쪽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자, 이 내용 지금 보이시죠? 보이면 이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하라. 2항이 그거고요. 3항이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할 것, 이 편성을 준비할 것입니다. 자, 소영주 부대변인 보기에는 이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 그것을 지시했다는 것은 국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준비를 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게 국회 탄핵소추단 측의 주장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저 문건 자체는 예산이 있고 조직을 만들려고 하면 그걸 만들려고 했으니까 저는 쪽지를 썼죠. 네. 우리 대통령실이 무슨 허투루 뭐 그냥 뭐 장난으로 메모하면서 노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부총리한테 전달이 됐다면 실행을 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성립이 안 됐죠. 말하자면 달성을 못 했죠. 하지만 그전에 이 근간에 있어서의 전제는 국회 강제 해산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기존의 국회는 다 해산해. 그리고 비상국회를 만들어서 내 맘대로 예산도 가져오고 법도 통과시키고 국정 통치를 깔끔하게 그러니까 야당의 발목 잡는 이런 거 없이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지 않았냐. 지금 이제 저는 SBS가 정말 세심한 단독을 한 게 숫자 8을 발견했잖아요. 네. 8페이지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봤더니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대통령이 직접 계엄할 거야 하면서 쪽지를 건넸다라는 발언을 하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소방청장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해당 몇몇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 하지만 내가 거부했다. 네. 그러면 행안부 장관에게도 쪽지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임무를 준 겁니다. 추측컨대. 행안부 장관은 단전 단수. 언론사에 대해서. 네. 외교부 장관은 어떤 뭐 외교에 대한 대응. 제외 공간이란 말을 조태열 외교장관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따지고 보면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지금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에 대한 준비. 네. 그러니까 8페이지가 지금 드러난 거라면 나머지 몇 페이지까지 있는지 모르겠으나 13개 부처 아니면 18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각자의 임무를 세심하게 적어서 한 장씩 건넨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자 김기웅 대변인 일단 이 국가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긴 합니다만 네. 과거의 역사적으로 한번 돌이켜 보면 1980년에 전두환 신군부가 집권을 하면서 국회를 해산했습니다. 네. 자, 국회를 해산하고 신군부의 군부 독재를 하려면 뭔가 법을 만들 기구가 필요한데 국회는 해산돼 버렸으니까 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자, 줄여서 우리 교회는 국보위라는 이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 결국 이 군사정권이 시키는 대로 입법 거수기 역할을 했던 그 국보위를 떠올리게 한다. 네. 그래서 이것은 위헌적인 기구고 이것이 위헌적인 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위헌이고 이것은 내란이다라는 게 야당 측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희가 보면 네. 그때 전두환 소장이었죠. 네. 전두환은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소장이기 때문에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계엄을 발동한 겁니다. 그래서 국보위를 통해서 결국은 체육관 선거죠. 네.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직선제, 직접 투표가 아니라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문제를 볼 때 본질적으로 하나를 조금 염두에 둘 게 있냐면 무엇이냐면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어떤 악수를 둬서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네. 국회를 해산해서 대통령이 얻고자 하는 게 대통령이 또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총통이 돼가지고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전 보고 있고요.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기 민주당에서 감액 예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네. 소위의 사태입니다. 4조 1천억인데 단순히 뭐 돈이 4조 원이 넘었다 그걸 떠나서 이렇게 처음 했다는 겁니다. 국회에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권한 대해서 입법부가 예산마저도 처음부터 아예 감액을 시킨 상태에서 통과를 시켰다는, 그렇다면 이런 잇따른 예산 삭감을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재정 입법권 수행 차원이라는 게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얘기고요. 네. 그리고 SBS의 그 이른바 넘버 8페이지에 있었다. 이 측면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네. 대통령 입장에서 계엄을 했을 때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지시를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한다고 한다면 네. 저는 경제나 안보 쪽이 아닐까. 그렇다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나 최상목 장관한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쪽지를 만들어서 문건을 만들어서 준 경우나 아니면 네.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지시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문건의 8 같은 경우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계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건이 있는데 페이지가 여러 수십 페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른바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부분, 그 챕터에서는 8장과 9장만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계엄 이후에 서영교 의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그 수많은 국무위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가지고 네.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죄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방식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이었다고 보는 면이 있는데, 그때 그만큼 지금의 국무위원들은 본인이 위법적인 상황을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위법적인 사안의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입장을 밝힐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받았는데 그거를 받지 않았다고 숨기고 있다? 이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그저께죠. 지난 3차 변론 당시에 이 쪽지의 존재 자체도 몰랐고 전달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그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당사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를 보더니 참고하라고 얘기를 했고 옆에 누군가가 나한테 자료를 건네줬다. 이렇게 확실하게 국회에서 얘기를 했고, 자 어제 국회 청문회가 있었는데 청문회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나오지 않고, 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만 나왔었는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대통령에게 쪽지를 직접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맞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사람은 4사람밖에 안 됩니다. 김용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덕수 총리 딱 이 4사람이에요. 그리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바로 그때 대통령이 들어가자마자 장관에게 쪽지를 준 거 아닙니까? 네. 뭐 비밀스럽게 불러서가 아니라 4명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준 거 맞죠? 그 사실입니다. 네, 자 소영주 부대변인, 네. 김영현 전 장관 측도 최상목 대행한테 쪽지를 전달한 것은 윤 대통령이다. 자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윤 대통령한테 직접 쪽지를 받았다. 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엊그제 헌재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해서는 그런 다 모른다. 네. 이렇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내란죄라는 게 혼자서 저지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집단의 범죄이고 그러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군이 동원돼야 되고 군을 동원하려면 장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찰을 동원하려면 경찰에 수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국무위원과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권력으로서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인데 나머지는 다 검찰에서 구속되고 구속 기소된 분들은 하나같이 대통령의 지시에 있어서 했다고 다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거도 다 나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난 안 했어. 이런 상황이면 뭐가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우리가 한 12년의 정기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누가 거짓말하러 누가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부인 전략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라는 건 중간이 없어요. 기각 아니면 인용입니다. 여기에서 그걸 인정하는 순간 그냥 인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들은 다 같은 증언을 하더라도 본인은 끝까지 부인해야만 지금 변호인단이 뭐라도 좀 그 궤변이라도 하면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인정하면은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속행하고 선고하겠습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는 알겠으나 그래도 한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많은 장성들까지 이렇게 최소한의 상식선에서의 대통령을 보호하면서 증언을 하면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과 거짓말을 더하는 모습들 과연 이게 맞을 건지 스스로 좀 생각하는 시간들을 깊이 가졌으면 좋겠다. 네. 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4차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사자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해서 동시에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전현남 기자, 네. 지금 현재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변호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모양이죠. 자, 이 쪽지에 대한 증언, 김용현 장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로 나타납니까? 네, 일단 아까 앞서 전해드렸듯이 한 2시 반부터 해서 지금 증인신문이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거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비상입법기구 쪽지 관련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이제 대리인단인 송진호 변호사가 신문했는데요. 네. 이 쪽지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건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서 3가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 예비비 확보 관련이다.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기재부에 요청한 거다. 이렇게 네. 첫 번째 내용 이렇게 설명했고요. 또 두 번째는 국회 통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차단하는 것이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긴급 재정 입법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재정 입법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안에 구성을 하고 또 네. 구성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편성해라 이런 취지였다라고 이 3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네. 이게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끝에 덧붙였습니다. 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재부 장관에게 이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할 것. 아이디어 차원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너무 명확한 명령 아닙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그 최상목 당시에 경제부총리가 받은 쪽지와 관련돼서 우리 전영남 기자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 제가
대입해서 한번 봤습니다. 예. 그랬을 때 첫 번째 예비비 쪽지 내용 보여주세요. 예, 쪽지 내용 보면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해야 보고할 것.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국회 관련해서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뭐죠 이게? 네, 각종 임금 등. 임금 등 현재 운영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네. 근데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게 일종의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그런데 같습니다. 이것은 문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국회 자금줄을 완전 차단해라. 맞습니다. 아무 돈도 주지 마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런 편향성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해서 이런 입법 과정에서 쓰이는 돈이 아니라 네. 국회 어떤 본인들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단한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제일 마지막 부분이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국가 비상 입법 기구라는 측면인데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느끼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입법기구는 국회를 뭔가 무력화시킨 다음에 네. 대체되는 어떤 입법기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기재부 안에 한다는 거거든요. 네. 긴급재정 입법을 위해서 기재부 안에 이런 거를 만드는 건데 이게 엄밀하게 어떤 법적인 근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입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네. 그야말로 이제 이게 쪽지 메모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집행되는 거는 아니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은 아니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영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김용현 장관의 변론이요. 아이디어 차원의 주장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시나요? 처음부터 볼 필요도 없이 마지막만 보면 됩니다. 국회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할 것. 비상입법기구에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라. 예산 편성이라는 건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편성하는 거예요. 네. 그건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아이디어라고 하면은 국정이 장난입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도 겁주려고 하고 공고 주려고 헬기 띄워서 무장해가지고 유리창 깨고 겁먹었지? 앞으로 조심해. 자, 그리고 들어오세요 다시. 이게 국정입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국격을 희화화하고 능멸하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지 목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김용현 전 장관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뭐 이제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는데 아이디어 차원도 있었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라고 한 적이 없다. 네. 그런 얘기도 해요. 네. 그러면은 본인이 거기에 덧붙여야 될 말이 있습니다. 막으라고 한 적 없으면 누가 막으라고 했어요? 본인이 막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끌어내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필요한 말만 입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의 채자는 꺼내지 말라고 했다까지만 가요. 그러면 누가 의원들을 끌어내고 체포하고 문을 부수라고 했는지 그리고 어디에 빵카에 가두려고 했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백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으나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전형적인 말맞추기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라고 하는 이런 국가, 대한민국의 이런 국가의 근간을 희롱하는 발언들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전현담 기자,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론에 지금 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했다는 그 증언에 관련된 부분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의원들을 출입하는 걸 막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이미 국회의원 들어온 곳은 차단이 안 돼 있었다. 이렇게 네. 김 전 장관이 증언을 했고요. 또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할 계획이 없었던 것이냐라는 질문에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정도 병력 갖고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그 지시로 이제 들쳐업고 나와라 이런 부분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4시경에 대통령이 전화를 줘서 이 국회의원이 출입하는 것을 차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불과 30분 후에 반대되는 지시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바로 엊그제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네, 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 이런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 단호하게 없습니다. 짧게 4글자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 뒤인 어제죠.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출석해서 증언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사령관님 하신 말들 있잖아요. 뭐 국회 헬기 전화 받으시다는 내용. 요것에 대해서는 그 체포 구금 지시하지 않았다. 곽종훈한테. 그리고 황당한 가짜 뉴스다. 그렇게 어제 그 헌재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다 제가 필요한 사실들은 정확하게 다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 의지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화 내용이 뭐였습니까? 전화를 받으니까 네. 비상계엄 발표하는 걸 확인했냐고 물으셨고 네. 그다음에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어떤 내용인 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할 때는 우리 국정원이 놓쳤지만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정원에까지 지원을 요청한다고 추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영 간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아보는 순간에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전반적인 상황이 흐트러져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자, 김경 대변인 보기는 어때요? 윤 대통령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단호하게 부인했는데, 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는 어제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전혀 정반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보면 이분들이 국회 나와서 했던 진술,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보도된 내용에 비춰봤을 때 이분들이 계속 대통령한테 지시를 직접 받았다. 이 얘기는 계속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제가 어떤 특정인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어떤 진술을 믿기 힘들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그때 계엄 사태 이 다음 날이죠. 네.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이 계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걸 설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정원의 1차장이라는 그런 자리가 왜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부당한 지시를 받고 어떻게 보면 그거에서 어떤 진실의 일부분을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수사기관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왜 본인이 먼저 이재명 대표 민주당을 찾아가서 이거를 좀 보고 네. 브리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일종의 뭐 정치적으로 좀 편향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원의 1차장이지만 계엄 사태 이후에 네. 본인의 어떤 다음 행보를 위해서 뭔가 민주당의 조금 유리한 국면을 전개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네, 지금 헌법재판소에 상황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측 대표 대리인단의 질문을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일시 휴정에 들어갔다는군요. 전현남 기자, 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네, 일단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휴정이 됐습니다. 이유는 이제 30분간 이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주신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3시가 되어서 이제 시간이 맞췄으니 국회 측 대리인단이 반대 신문을 30분 할 차례가 다가왔는데요. 네. 이때 김용현 전 장관이 건의사항이 있다면서 네. 이 반대 신문에 임하면 사실 왜곡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거고요. 네.
다만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문에는 응하겠다고 해서 일단 잠시 휴정 절차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네. 자, 헌법재판소가 휴정에 들어갔으니까요. 저희도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의 패널분들은 또 바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풀어드리죠. 김기현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휴정만 하고 돌아오겠습니다.